네, 자, 이 시간은 6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산의 비유동 자산을 앞 시간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동 자산에서 투자 자산하고 투자 자산에서는 뭐 개정 과목 정도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을 공부했는데 유형 자산의 개정 과목 그리고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 유형자산의 취득 후 비용 처리하는 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용 연수 동안 비용을 배분을 하죠. 바로 그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 여기서부터 오늘 할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정액법이라든가 정률법 또는 연수합계법 또는 생산량 비례법 등을 이용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정액법의 감가상각비 공식 또 정률법의 감가상각비 공식은 반드시 잘 알아두시고요. 연수합계법과 생산량 비례법은 FAT 1급에서 그렇게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마 뒤에 보다 보면 문제가 있으면 그때 또 여러분하고 같이 공식도 소개해드리고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을 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보고기간 말에 12월 31일 날 일반전표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보고기간 말에 당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금액을 감가상각비 계정 차변에 기입을 하죠. 그래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 대변에 기입을 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감소에 해당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 하는 계정 과목은 차감 계정이에요. 차감 계정으로서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마다 하나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정 과목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실습할 프로그램이 바로 이 더전 스마트웨이 프로그램인데요. 유형자산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형자산의 비유동이죠. 유형자산 가봤습니다. 자,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안 보이죠? 자,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건물 보세요. 건물이 202번 코드인데 203번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 계정 관계는 202번에서 차감한다 이런 얘기죠. 기계장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계장치 유형자산 206번이라는 코드인데요. 207번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감 계정으로서 206번에서 차감하는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은 자산에서 직접 차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차감 계정을 두어 가지고 원래 취득금액은 제대로 장부에 표시해 놓고 감가상각한 것을 계속 누적해 가지고 누계액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우리가 장부금액이라고 그래요. 장부금액. 그래서 여러분 장부금액을 구하시오.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서 대변에 가게 되면은 차감, 유형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자, 여기 나오네요. 유형자산의 그러면 순장부금액, 장부금액을 어떻게 구하느냐? 네, 이렇게 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건물이 50만원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장부금액은 40만원이다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건물 50만원이라 하는 것은 건물의 취득 원가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동안 감가상각을 한 금액의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차감하게 되면 이게 바로 장부 금액이다. 순장부 금액은 이런 계산으로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요 장부 금액하고 처분 금액을 이제 비교해 가지고 처분 금액이 크면 처분 이익이 발생하고 처분 금액이 작으면 처분 손실이 발생해요. 처분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따질 때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해 줘야 되거든요. 자, 감가상각 할 때 결산일 날 분계 내용 차변의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비용 계정의 판매관리비예요. 물론 제조원가에 있는 감가상각비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판매, 영업부서에서 사용하고 관리부서에서 사용하는 유형자산이라고 보시면 판매관리비고, 공장에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가 있죠. 자, 비용 발생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예요? 자산의 차감, 그러니까 자산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된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의 회계 처리도 알아야 되겠죠. 즉 사용하다가 유형자산을 어느 시점에서 필요치 않아서 영업에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처분해야 할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유형자산 처분 시에 금액하고 장부 금액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차액이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인식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처분 금액이 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하고요. 처분 금액이 작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왜냐? 유형자산을 처분하게 되면은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져야 되죠. 자산이 없어졌는데 자산의 차감 계정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 설정할 때는 차변에 설정하잖아요. 대변에 아까 설정했죠. 처분할 때는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유형자산 어디다 기록해요? 차변에 기록하죠. 유형자산, 자산 취득할 때 차변에 기록하죠. 처분하니까 대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서 차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유형자산이 처분되면 차변에 와서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거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넣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영업에 사용 중이던 화물 자동차를 당일 $600만원에 현금으로 처분하였다. 회계 처리 한번 해봐라. 자, 이 화물 자동차의 취득은 2천만원에 취득을 했고요. 그동안 감가상각한 누계액은 1,500만원 이렇게 딱 알려줘요. 그러면 쉽죠. 예, 회계 처리할 금액이 다 나와 있어요. 돈 받은 건 600만원 받았고 취득원가는 2천만원짜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0입니다. 자, 금액을 다 알려줬어요.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왔느냐. 예, 600만원.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 대변에 이게 왜 들어왔느냐?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유형자산 2천만 원짜리를 팔아서 들어온 겁니다. 자산 감소입니다. 자, 차량 운반구는 취득 원가를 대변에 기록해 가지고 처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이 없어졌으면 감가상각 누계 차감 계정도 같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없어질 때는 대변에 가서 없어지지만 이런 차감 계정은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합계는 2,100만 원이고 대변의 합계가 2천만 원이죠. 이것이 뭐냐? 100만 원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이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만 원 수익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장부금액에서 마이너스 장부금액을 먼저 쓰면 안 되겠군요. 다시 처분금액에서 마이너스 장부금액. 이것이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양수로 나오면 이익이요, 음수로 나오면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처분 손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처분 금액이 얼마냐면 600입니다. 600. 그래서 처분 금액은 600만 원이다. 자, 장부 금액은 얼마냐?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장부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00만 원이죠. 장부 금액은 500만 원이다. 따라서 100만 원이 나오죠. 이 100만 원이 처분 이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회계 처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유형자산 처분 시 회계 처리는요, 꼭 이러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바로 요거 위에 있는 거 요걸 여러분이 이해하셨어요 이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그 밑에 거는 뭐냐? 반대의 경우인데요. 이 숫자를 살짝 고치면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죠. 요 예제를 요렇게 한번 살짝 고쳐보면 300만 원에 처분했다고 처분 금액을 낮춰봤습니다.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차변에 현금이 300만 원 들어옵니다. 자산 증가하는 거죠. 자, 대변에 얼마짜리를 처분했냐면 차량 운반구를 2천만 원짜리를 처분한 거예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없어져야 돼요. 500만 원이었죠? 1,500만 원이었죠? 감가상각 누계.
대변에 자 차변의 합계 1800, 대변이 2000입니다. 차변이 작아요. 비용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200 이거죠. 차변 합계 2천만원, 대변 합계 2천만원, 딱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게끔 떨어집니다. 네, 바로 여기에 숫자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여기에 숫자를 넣어서 우리가 이해한 것이다. 자,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는 FAT 1급 시험에서 매번 나옵니다.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이건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숙달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기할 때도 많이 하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도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의 개정과목, 취득원가, 취득 후의 지출, 감가상각, 회계처리, 처분시 회계처리까지 모두 공부했고요. 자 이제 무형자산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무형자산이라고도 하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도 해요. 고정자산. 자 그러면 무형자산은 뭐냐?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이 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으로, 유형자산과의 차이점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물리적 형태가 없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형의 자산이에요. 그 유형자산과 일단 물리적 형태가 없다는 거에서 차이가 있고요. 이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리적 형태가 없으면 그거 참 애매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여러분들 물리적 형태가 없는 거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네, 사람이 그래요.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형자산이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이것이 5천만 원이다라고 인정을 하려면, 아니 물리적 형태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5천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 그러려면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다 이거예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에서는 이거 추가적 고려사항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무형자산은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다.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식별이 가능하다.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어디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나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네.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하며,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업이 사용할 수도 있고, 기업이 처분할 수도 있고, 기업이 다른 기업에다가 임대를 줄 수도 있고, 그럼 모든 권한을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어야 돼요.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면 안 돼요. 경제적 가치가 바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된다는 것이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된다.
자, 그래서 무형자산의 추가적 고려사항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식별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어야 그것을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형체가 없지만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의 표가 말이죠. 식별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적 설명이 있습니다. 네. 뭐 식별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을 같이 묶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요거 묶어서. 자, 뭐냐면은 무형자산이 분리 가능하면 그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분리가 가능하면. 자산이 분리 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산과 함께 동일한 수익 창출 활동에 사용되는 다른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희생하지 않고 그 자산을 임대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교환 또는 분배할 수 있는 것이었을 때 그것이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분리 가능해야 된다. 분리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통제라는 것은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고, 예, 접근을 제한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 마음대로. 그렇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접근을 제한한다는 말이 임대, 매각, 교환, 분배 이걸 가능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게 되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법적 권리가 산업재산권으로서 무슨 특허권이라는 권리증이 있는 것이고 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 이걸 우리가 법적으로 취득을 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법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이 통제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뭐 특허를 내야 되고 모든 것 실용신안권 이런 것처럼 어떤 법적인 권리를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무형자산으로 잡히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말은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말은요.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의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의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미래의 경제적 가치가 기대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형자산의 추가적 고려사항이에요. 그러면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업권. 영업권은 우리 그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이거 권리금. 자, 권리금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마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서 학원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근데 이거를 친구한테 넘겨주고 싶네요. 친구가 나한테 그 학원 너 그만할 거야? 내가 살게. 그래?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자산 여기 있는 자산의 가치를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넘겨야 되겠죠. 네. 여기 보증금은 얼마고 그다음에 여기에 컴퓨터 총 몇 대가 있는데 대당 얼마 쳐서 얼마. 비품 테이블이 한 대당 얼마 쳐서 얼마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재산 가치를 전부 자산 명세를 뽑아야죠. 자산 명세를 쭉 뽑아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가령 1억 원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1억 원. 네. 다 계산해 보니까 합계 1억 원이에요. 근데 명세를 뽑아서 1억 원에 제가 1억 원에는 못 팔겠는데 제가 2억 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2억 원.
아니 명세 부분 1억인데 왜 2억 원이야? 요 1억 원을 추가로 달라고 한 거. 이게 뭐예요? 권리금. 아니 우리 학원은 이미 수강생이 몇 명이 다 확보되어 있고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앞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장사가 잘 될 거다. 수입이 보장된다.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권리금. 그래서 우리가 그 장사하는 것도 목이 좋다든가 거기서 그 장사가 꾸준히 잘 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받고 팔잖아요. 안 되는 쪽은 어떻게 해요? 못 받고 파는 거죠. 자, 기업의 합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업권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권을 인정을 하는데요. 사업의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이 돼요.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기록할 수 없습니다.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업 결합 시에만 영업권이 허용된다. 예. 어떻게 영업권을 계산하시면 되냐면 아까처럼 계산하면 돼요. 순자산, 그 기업의 순자산이 1억이요. 1억. 그런데 1억에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1억 가지고는 안 된대요. 2억 달래요. 그러면 2억에 인수를 한다. 그러면 이 차액 1억이 영업권으로 기록하면 돼요. 무형자산. 사업 결합 시 순자산보다 더 많이 지불한 금액이 영업권입니다. 순자산은 자본을 말하죠. 자본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기록한다. 자, 영업권 개정 과목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두 번째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이 개정 과목이 있는데요. 이건 통합 개정 과목으로 쓰기도 하고 세부적으로 쓸 때는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렇게 세부적인 개정 과목으로 나누어서 쓰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네, 뭐 특별히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더 알아둬야 될 내용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네,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광업권. 이것도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은 없어요. 예, 광업권이라는 것은 광구에서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권리, 그것을 광업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발비. 이 개발비는 또 예, 아까 영업권은 뭐였냐면은 결합 시에만, 사업 결합 시에만 영업권을 기록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개발비는 조건이 뭐냐면은 신제품이나 신기술 등의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만 개발비예요. 신제품, 신기술 개발 활동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 개발 활동하고 연구 활동하고 그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애매하면 다 비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연구비인지 개발비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다 연구비. 연구비는 비용. 이건 비용입니다. 판매관리비 비용이에요. 개발비는 자산. 무형자산이에요. 개발비 확실한 건 뭐예요? 신제품, 신기술 개발활동에 발생된 비용. 그게 개발비예요. 그것만 자산입니다. 이거 연구비인지 개발비인지 애매한데 판단이 확실하지 않은 건 다 연구비, 비용 처리해야 되고 확실한 것만 개발비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연구라 하는 것은 늘상 어느 기업이든지 하는 거예요. 연구. 그렇죠? 원가 절감을 하려면은
생산 공정을 어떻게 바꿔볼까? 예, 항상 연구하고 있죠. 늘상 하는 겁니다. 연구소에서 또는 회사 내에도 연구팀이 있어서 매일 급여를 주면서 연구요원들이 제품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비용입니다. 그러면 개발비가 뭐냐면 그런 연구를 하다가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그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개발팀을 조성을 해서 시제품 만들기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게 개발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연구비는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히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개발비는 그렇지만 개발 활동에 딱 들어갔다 하면은 미래에 그 개발 활동이 성공함으로써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개발 활동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만 기록할 수가 있어요. 애매한 것들은 기록을 못해요.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개발비 좀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특별한 거 없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무형자산이고요. 네. 자, 그래서 개정 과목 살펴볼까요? 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렇게 5개의 개정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 좀 이슈가 있는 것들이 영업권과 개발비 쪽이다 이거예요. 예, 영업권과 개발비 쪽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항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개정 과목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주의 읽어보겠습니다. 신제품,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해라고 했죠. 그게 개발비라는 거고요. 비용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경상연구개발비라 그래가지고 일상적으로 연구하는 활동비, 이걸 연구개발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발비는 그냥 개발비만 되는 거고 연구개발비 하면은 그냥 비용이에요. 연구자가 들어가 있으면 비용. 자산 개정 과목은 그냥 세자입니다. 개발비. 그래서 이 개발비가 참 헷갈린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비자니까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비용 개정 과목하고 이 끝자가 같아요. 그래서 개발비 보기에 넣어놓으면 다 비용인 줄 알죠. 무형자산 개정 과목 저대로 정리 안 해놓으신 분은 개발비 하면은 이게 느낌적으로 비용이다. 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무형자산의 상각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무형자산은요 감가라는 말은 안 씁니다. 무형자산은 상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의 상각 방법처럼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똑같이 사용합니다. 추정 내용 연소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형자산은 상당히 많이 정액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야 된다. 그건 틀린 거예요. 체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곤란한 경우에 정액법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라고 표현하는데 무형자산은 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연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좀 빠진 게 있으니까 여러분 내용연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년 이하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어떤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20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20년 이하이다. 이것도 좀 메모해 주십시오.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무형자산의 상각은 또 회계 처리는 유형자산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직접 상각을 합니다. 직접 차감한다. 이걸 직접 상각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유형자산은 앞에서 차감 계정을 만들었었잖아요. 감가상각 누계.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안 만듭니다. 계정과목은 차변의 계정과목이 무형자산 상각비. 유형자산은 뭐였어요? 감가상각비였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 비용 처리하시고, 대변이 유형자산은 대변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었어요. 근데 무형자산은 직접 개발비, 영업권 이렇게 무형자산 개정 과목을 바로 직접 씁니다. 자산에서 취득원가에서 직접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차감, 직접 차감한다. 네, 무형자산 정리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회계 처리하는 것이 좀 다르죠? 차변의 계정 과목이 무형자산 상각비고요. 대변이 차감 계정을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상각, 자산 감소를 직접 시킨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자산, 무형자산 끝나고 기타 비유동자산 계정 과목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분류했지 않습니까? 나머지가 기타 비유동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도 아니요, 유형자산도 아니요, 무형자산도 아닌,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유동자산을 우리가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 계정 과목이 뭐가 있을까? 임차보증금, 전세권, 그리고 장기 외상매출금, 장기 받으러움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여기서는 중요해요. 자, 임차보증금은 시험에서 많이 언급이 되니까. 자, 임차보증금 내용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계약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만기가 되면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하는 기업에서는 자산 처리해야죠. 만기 때 찾아와야 되니까. 자, 임대해주는 회사 쪽에서는 부채 처리합니다. 계정 과목은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이제 부채에서 계정 과목이 나올 거예요. 밑에 나오네. 여기 주위에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고, 임차보증금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자,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 이것이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계약기간이, 임차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받아야 돼요. 자, 전세권은 임차보증금하고 같은 거예요. 전세금. 그리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중에서 1년이 초과되는 기간. 그러니까 외상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시점이면 이제 2월 3일일 텐데요. 2월 3일 날 외상을 하면서 내년도 2월 달에 받기로 했다. 외상매출금을 1년 후에 받기로 했다면 그것이 장기 외상매출금입니다. 사실상 거의 없어요, 이런 것은.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장기 외상매출금, 장기성 받으러움 같은 경우는 현실에서 흔한 경우가 아니죠. 자, 그러나 이렇게 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중심으로 해서 좀 특별히 출제를 많이 합니다. 비유동자산에서는, 기타 비유동자산에서는. 자, 드디어 우리는 지금 이거죠.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차변에 있는 자산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상태표에 3분의 2가 공부 끝났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내용이 지나갑니다. 자, 자산이 개정 과목이 매우 많고요. 또 우리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공부할 내용들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난번에 유동자산에 여기까지는 문제풀이 다 했는데 비유동자산 지금 투자부터 여기까지 공부했잖아요. 정리 문제 풀고 부채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정리 문제 뒤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나요? (330페이지입니다) 네. 자, 330페이지 투자자산 여기서부터 건너뛰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중 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자, 장기성 예금 투자자산이고요. 장기 대여금 투자자산입니다. 투자부동산 투자자산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당좌자산입니다.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비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계정은 어디에 속합니까? 비영업용이라는 것은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토지예요. 그럼 무슨 목적일까요? 네, 투자 목적이죠. 그래서 2번입니다.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 유가증권은요, 주식과 채권을 말하는데 주식을 다른 말로요, 지분증권이라고 해요. 지분증권. 예. 지분증권 하면 여러분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는데 1번 유가증권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구분한다. 네, 우리가 그동안에는 채권과 주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다음 2번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구분되고 국채, 공채, 사채는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맞아요. 채권이에요. 채권. 채무증권은 채권. 다음 3번 지분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틀렸네요. 자, 만기보유증권이라는 것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지가 있는 유가증권을 회계 처리할 때 만기보유증권으로 하거든요. 근데 주식은 만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분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3번이 틀렸어요. 4번은 채무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우리 교과서에 그 투자자산에 매도가능증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줄 쳐놓고 매도가능증권하고 만기보유증권을 거기다 좀 적어두세요 하면서 약간 설명을 했죠. 네, 4번은 맞습니다. 채무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이 될 수도 있고 만기보유증권이 될 수도 있고 단기매매증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것은 3번입니다.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7번. 주식회사 3일은 21년 10월 1일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네, 목적을 잘 보세요. 장기 투자 목적. 더존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더존의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 결산일의 공정가치는 주당 1,300원이래요. 공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분계로 오른 것은, 자, 우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더존 회사의 주식을 이 주식회사 3일에서는 개정 과목을 뭘로 처리할까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할까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할까요? 예,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합니다.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예,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거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한 주당 주당 1,000원이었는데 결산일에 공정가치는 1,300원이니까 300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100주니까 100주 곱하기 300원 해보면 금액이 얼마예요? 3만원이죠. 3만원만큼 자산을 증가시키는 결산 분계가 필요하겠죠. 자, 자산은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이런 분계를 하게 됩니다.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3만원 자산 증가,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3만원. 이게 뭘까요? 자, 왼쪽에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 증가예요. 이건 자산 증가예요. 자, 대변에 이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건 뭘까요? 수익 발생 같죠? 근데 아니에요. 자본 증가입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자본이죠. 제가 여러분들 그 자본 개정 과목을 정리할 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두 개를 콕 찍어서 여러분에게 이건 자주 등장하는 개정 과목일 테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면서, 하나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하나는 재평가 이익이었습니다.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 자,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도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여기서는 분계만 찾으면 되니까 2번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의 거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수익이 3만원 발생했다. 그래서 단기의 손익에 3만원 단기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으면 X. 잘못된 겁니다. 손익에 영향을 안 줘요. 이 거래는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수익이 아니니까. 예,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수익이나 비용이 아니다는 거. 그러면 언제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언젠간 처분하겠죠.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언젠간 처분하잖아요. 처분할 때 그때 이 취득했던 가격하고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그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여기 자본으로 처리했던 평가 이익은 차변에 와서 없어져요. 없애면서 처분 이익이 나중에 반영이 됩니다. 자, 어렵죠? 네, 요거를 지금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이 건입니다. 이거를 분계하면
지금 여기 7번 문제를 분개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문제를요, 분개를 나눠 볼게요. 어떻게 나누냐면 취득시하고 그 다음에 결산평가 그 다음에 처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취득시 분개는 10월 1일 날 분개니까 10월 1일 날 현금으로 샀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100주 곱하기 1000원 10만원이죠. 자산 증가되고요. 대변에 현금 10만원 자산 감소하게 됩니다. 대개 이런 그 유가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매도가능증권에 취득시 수수료가 있으면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은 여러분 배울 때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합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은 만약에 수수료가 있으면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산 수정 분개 12월 31일 날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문제의 답처럼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3만원이 증가하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만원이 증가하죠. 자,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 증가입니다.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 증가입니다.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근데 처분을 한다고 볼게요. 자, 그래서 2022년이 돼가지고 처분을 2022년 2월 3일 보유 중인 주식회사 더존의 주식 100주를 모두 주당 $1,500원에 현금으로 처분하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수수료는 없다고 보겠어요. 만약에 수수료가 여기서 있으면 처분 이익에는 빼주고 처분 손실이 났으면 더해주면 돼요. 수수료는. 자, 수수료는 그냥 간단히 하기 위해서 없어요. 자, 그러면 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2월 3일날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올까요? 1,500원씩 100주니까 15만원 들어옵니다. 자산 증가하죠.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없어지는 거죠. 팔았으니까.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에는 얼마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13만원. 예, 그렇죠. 1,300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300원 100주는 13만원이죠. 예, 그렇게 따져도 좋고 10만원에 사가지고 나중에 결산대에서 3만원 불려놨으니까 13만원짜리가 팔려나간 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 감소예요. 자, 그런데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말이죠. 해당 자산이 처분되면은 이것도 없어져야 돼요. 자본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익을 유보시켜 놨다고 하거든요. 이익을 자본에 유보시켜 놨다. 단기에 이익으로 보지 않고 처분할 때 그때 이익으로 반영하려고 단기에는 이익을 유보시킨 거예요. 유보하는 차원에서 자본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처분할 때는 이것 또한 없어져야 돼요. 없을 때는 반대쪽에 가서 없어지죠. 항상. 반대는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뭐라고 기록하는 이렇게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3만원 이렇게 없애줘야 됩니다. 자본 감소를 시켜야죠. 저 자산 때문에 자본으로 유보된 거니까. 자, 이제 합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차변의 합계 18만원, 대변이 13만원. 대변이 5만원 부족하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제 처분했으니까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처분 이익 5만원. 이 분계. 자,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이 5만원 발생했잖아요. 이거는 자본이 아니에요. 요거는 수익 발생입니다. 처분 손익은 수익, 손실이 났으면 비용 발생이고 이건 이익이 났으니까 수익 발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5만원이 어떻게 발생했나 볼까요? 처음에 주당 1,000원에 샀습니다. 근데 얼마에 팔았어요? 주당 1,500원에 팔게 됐죠. 요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한 주당 500원씩 이익을 받죠. 100주입니다. 그러니까 5만원이죠. 처분할 때 결국에 최초에 샀던 금액과 처분된 금액 차이만큼이 이익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결산 수정 분계할 때 유보되어 있던 이런 자본은 처분하는 시점에 반대쪽에 가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가 되고 자산 없어지면서 자산 감소되고 현금 들어오고 이익 발생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 회계 처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 본문에서 쏙 빠졌어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문제에서는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예, 그래서 요거 말이죠. 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 부분을 미처 필기를 못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쉬는 시간에 요걸 인쇄를 해드릴 테니까. 예, 필기 안 하신 분은 이걸 책에다 꽂아 놓으세요. 예. 이 부분 말입니다. 자,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